자, 다시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다들 왔을까요? 자, 그래서 그 첫 시간에 그 얘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벡터 같은 경우에는 별게 아니다. 여러 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한 혹은 그 저장하고 있는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벡터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각각의 숫자가 무엇이 되냐면 하나의 원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벡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벡터가 공간상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 기하학적인 의미를 잘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도 별게 아니죠. 공간상에서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벡터가? 하나의 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해당 점이 갖는 구체적인 위치, 공간상에서의 위치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해당 점, 해당 벡터가 갖는 원소들의 구체적인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해당 벡터가 갖는 원소들의 구체적인 값은 해당 벡터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상에서의 위치 정보가 무엇을 반영하게 되냐면 해당 벡터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한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파악을 할 수가 있냐면 벡터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도를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나요? 그래서 위치가 얼마나 비슷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거리를 우리가 계산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벡터들 간의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유클리디안 거리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고, 유클리디안 거리를 우리가 서로 다른 특정한 두 개의 벡터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어요? 간정현 학생이 채팅창을 이용해서 질문을 줬는데, 거리의 조건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요. 알겠죠? 요거는 일단 기초적인 내용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약간 그 어드밴스된 내용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KL 발상 같은 경우에는 그 벡터 사이의 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두 개의 확률 분포 간의 형태가 얼마나 비슷한지 다른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벡터 간의 거리랑은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약간이 아니라 많이 다르죠, 사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벡터, 공간상에 존재하는 점들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서로 다른 그 점들을, 벡터들을 세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원소값들을 이용해 가지고 무엇을 파악할 수 있냐면, 각각의 벡터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가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궁금한 게 이 B1이라고 하는 벡터하고 나머지 두 개의 벡터, 즉 B2랑 B3 중에서 어떠한 벡터하고의 유사도가 더 큰지를 파악하고자 하면 일단 간단하게 각각의 벡터 간에 무엇을 계산하면 돼요?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직접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V1과 V2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하면 얘는 아까 그 공식에 따르면 같은 자리에 있는 원소끼리 일단 빼고 걔네들을 제곱해서 더하게 되면 2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2 빼기 2의 제곱이 돼서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V1이랑 V3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이렇게 돼요. 얼마예요? 16이고 25니까 41이 되겠죠. 루트 41은 얼마예요? 6.4 정도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자, 그래서 얘는 유클리디안 길이가 1이 나왔고 얘는 6.4가 나왔어요. 어떤 게 더 짧아요? 1이 더 짧죠. V1과 V2 사이의 유클리디안 거리가 더 짧아요. 무엇보다 V1과 V3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보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공간상에 존재하는 위치를 봤을 때 무엇의 위치와 무엇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더 비슷한 거예요. B1과 B2에 대한 위치가 더 유사한 거죠. 위치가 무엇을 나타내기 때문에 각각의 벡터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보고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B2와 B3 중에서 B1과 더 유사한 벡터는 B2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도 이런 식으로 벡터 간의 유사도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벡터의 이제 기본적인 아주 이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럼 데이터 분석에서 벡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혹은 데이터 분석에서 벡터가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보통 어떠한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냐면, 혹은 갖고 있게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테이블의 형태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알고리즘을 가지고 수행하는 게 지도학습이 되기 때문에,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학습 데이터 안에는 정답에 대한 정보랑 힌트에 대한 정보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가지고 정답과 힌트가 모두 존재하는 그런 학습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정답과 힌트 간의 관계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지도학습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한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정답에 대한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변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종속 변수라고 부르죠, 보통. 그리고 힌트 정보를 저장하는 변수들을 우리가 보통 독립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떠한 예를 보여주고 있냐면 서로 다른 세 개의 변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income이라고 하는 것이 종속 변수가 되는 거고요. 종속 변수는 영어로 하면 dependent variable이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db라고 쓸 거고, age랑 experience, age는 연령이 되는 거고 experience는 직장, 경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 다 독립 변수가 되죠. IBs가 돼요. independent variable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떠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라고 가정할 수 있냐면 각각의 사람들의 연령 정보와 직장 경력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예측하는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득을 예측하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예측 작업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답이 존재하는, 즉 종속 변수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학습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보통 이런 식으로 테이블 형태로 준비가 됩니다. 이러한 테이블 형태로 준비가 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데이터 셋 안에는 데이터 셋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관측치들에 대한 정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관측치를 영어로는 observation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다른 표현으로 데이터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셋 안에는 몇 개의 관측치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냐면 3개의 관측치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어떠한 정보? 2개의 독립변수에 대한 정보와 종속변수에 대한 정보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자,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우리가 얘네들을 벡터의 형태로 일단 바꿔야 돼요. 각각의 관측치를. 각각의 관측치를 유니크한 벡터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각각의 관측치를 벡터로 변환을 할 때는 어떠한 정보만을 보통,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사용을 하냐면 독립변수에 대한 정보만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왜? 독립변수가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각각의 관측치의 특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성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무엇과 관련해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즉, 종속변수랑 관련된 각각의 관측치가 갖고 있는 특성 정보가 어떠한 변수의 값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떠한 변수의 값으로 각각의 관측치가 갖고 있는 특성 정보, 무엇과 관련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와 관련된, 다르게 표현하면 종속변수와 관련된 특성이 어떠한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독립변수의 값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관측치의 특성을 나타내는 독립변수 정보를 이용해서 각각의 관측치를 무엇으로 일단 바꾼다고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벡터로 바꾼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각각의 관측치를 유니크한 벡터로 바꾸기 때문에 첫 번째 관측치는 어떠한 벡터가 되냐면 30,1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관측치는 33,2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55,25가 되죠. 맞나요? 자, 얘도 하나의 벡터고, 얘도 하나의 벡터고, 얘도 하나의 벡터예요. 그래서 얘는 몇 번째 관측치에 대한 벡터예요? 첫 번째 관측치에 대한 벡터고, 얘는 두 번째 관측치에 대한 벡터고, 얘는 세 번째 관측치에 대한 벡터예요. 자, 얘네들은 지금 원소가 몇 개씩 있어요? 2개씩 있죠. 몇 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점들이에요? 2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점들이에요. 1차원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려볼게요. 자, 1차원 축이 무엇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는 축이 되는 거죠? 1차원 축이 첫 번째 원소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첫 번째 원소가 어떠한 정보를 표현하고 있어요? 어떠한 정보에 대한 거예요? age, 첫 번째 독립변수예요. 맞아요? 첫 번째 독립변수로. 나이죠. 여기는 두 번째 독립변수예요. experience가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관측치에 대한 벡터를 v1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얘가 얼마가 되냐면 30,1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관측치에 대한 벡터를 v2라고 표현을 하면 얘는 33,2였어요. 그 다음에 v3가 얼마였어요? 55,25예요. 얘네들을 2차원 공간에 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관측치에 대한 벡터인 v1이 30이 이쯤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1이 여기 있다고 하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거고요. v1이. 그리고 v2는 33, 2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v3가 55인데 55를 더 그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각각의 관측치가 벡터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벡터 사이에 무엇을 계산할 수 있어요? 거리를 계산할 수 있죠. 맞아요? 거리를 계산하면 벡터 간에 무엇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유사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벡터들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관측치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벡터 간의 유사도를 파악하면 결국에는
무엇 간의 유사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해당 벡터들로 표현이 되는 관측치 간의 유사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요. 응?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B2를 기준으로 B1과 B3가 있는데 어떠한 벡터하고의 거리가 더 짧아요? B1이랑 더 짧죠? 계산해보지 않아도 알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B2랑 B1이 더 유사한 벡터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관측치랑 더 유사한 관측치가 뭐라고요? 첫 번째 관측치랑 세 번째 관측치 중에서 첫 번째 관측치가 되는 거죠. 맞나요? 고유한 특성이 더 비슷한 거예요. 유사하다고요. 근데 무엇으로 표현이 되는 고유한 특성이에요? 자, 각각의 관측치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맞아요? 나이가 있을 수도 있고, 직장 경력이 있을 수도 있고, 성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교육 정도가 있을 수도 있고,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돼요? 각각의 관측치. 지금은 하나의 관측치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각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된다고요. 근데 여러 개의 그러한 고유한 특성들 중에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특성 정보만 사용하고 있어요? 나이랑 경력 정보만 사용해서 각각의 관측치를 무엇으로 바꿨어요? 벡터로 바꿨죠. 맞나요? 그래서 벡터 간의 유사도를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관측치들 간의 유사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유사도는 어떠한 특성에 대한 유사도예요? 각각의 관측치를 벡터로 바꿀 때 사용이 된 독립변수에 대한 특성 관련된 유사도예요. 맞아요? 다른 변수, 성별이나 교육 정도나 이러한 다른 각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른 특성 정보에 대한 유사도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각각의 관측치를 벡터로 바꾸면 이 벡터가 관측치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죠. 무엇에 대한? 관측치를 벡터로 바꿀 때 사용이 된 독립 변수에 대한 특성만 반영하는 거예요. 나머지 변수들에 대한 고유한 특성은 우리가 이 벡터의 원소값을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절대로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과대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V1과 V2가 상대적으로 더 유사한 거죠. 무엇에 대해서? 각각의 관측치를 벡터로 바꿀 때 사용을 한 독립변수에 대해서만 뭐예요? 연령과 경력에 대해서만 상대적으로 더 유사한 거예요. 누구와 비해서? 무엇과 비해서? V3랑 V2 간의 유사도에 비해서 더 유사도가 큰 거죠. V1과 V2가. 나머지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얼마나 유사한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측치를 벡터로 이제 변환을 하잖아요. 이 벡터가 무엇을 잘 나타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관측치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벡터 간의 유사도를 가지고 관측치 간의 유사도를 잘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 벡터가 관측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고유한 특성들 중에서 무엇과 관련된 고유한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게 중요할까요?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경우에. 모든 고유한 특성을 다 반영할 필요는 없어요. 응? 각각의 관측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고유한 특성들 중에서 맞습니다. 종속 변수. 즉,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와 관련된 고유한 특성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관측치를 벡터로 바꾸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벡터가 종속 변수 혹은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와 관련이 된 각각의 관측치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잘 반영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벡터 간의 유사도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관측치 간의 유사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과 관련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와 관련된 혹은 종속 변수와 관련된. 알겠죠?
자, 그래서 벡터 간의 유사도를 파악할 수 있다. 무엇을 가지고?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해서, 그리고 벡터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벡터가 나타내는 관측치들 간의 유사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자, 관측치들 간의 유사도를 파악하면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어떠한 작업이냐면 군집화 작업이에요. 군집화 분석이 뭐죠? 아는 사람들. 네. 상대적으로 더 유사한 관측치들끼리 같은 군집에 묶어주는 작업 혹은 분석을 우리가 이제 군집화 분석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유사한 애들이 유사한 관측치가 어떠한 관측치들인지 알아야겠죠. 맞나요? 그때 어떠한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각각의 관측치를 일단 벡터로 바꾼 다음에 벡터 간의 유사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을 이용해서?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집화 분석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첫 학기에 이제 기계학습 수업이 있잖아요.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계학습 수업이 있어요. 첫 학기에. 그 수업을 제가 강의를 하는데 그 수업에서 군집화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군집화 분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게 뭐예요? 네, 벡터 간의 유사도라고요. 자, 벡터 간의 유사도 개념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알겠죠? 군집화 분석에서 나머지 분석에서도 비슷한 식으로 이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벡터 간의 유사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한 위치 정보를 수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혹은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유클리디안 거리가 된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유클리디안 거리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유클리디안 거리는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거리라고 했어요. 알겠죠? 모토는 직선의 거리를 많이 사용을 하죠. 다른 방식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걔네들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클리디안 거리를 파이썬을 가지고 직접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제공을 한 그 강의 자료를 보면은 이러한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키고 거기 있는 코드를 간략하게 보면서 우리가 파이썬을 이용해 가지고 두 벡터 사이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 받았죠, 여러분들? 벡터 np example, np는 numpy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면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벡터랑 행렬을 다룰 때 numpy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numpy를 이렇게 불러오는 거고 그 다음에 numpy를 이용해서 벡터를 생성하는 경우에 행렬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펑션을 사용을 하게 되냐면 numpy에서 제공이 되는 array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array라고 하는 펑션에 여러분들이 생성하고자 하는 벡터 정보를 리스트 데이터 형태로 전달을 하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대괄호를 사용을 해가지고 숫자 1, 2, 3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벡터 정보를 무엇의 array 펑션의 인자로 입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행렬 A가 벡터 A가 생성이 된 거예요. 어디에? 주피터 노트북 상에. 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numpy를 이용하는 경우에 벡터랑 행렬이 어떠한 데이터 타입으로 생성이 된다고요? 어레이 형태로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하나의 벡터가 되는 거예요. 벡터를 생성을 했어요. 얘네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것도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던
이 서로 다른 세 개의 벡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A라는 벡터가 1,2, 그리고 B라는 벡터가 2,2, 그다음에 C라는 벡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벡터 간의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함수를 사용을 하냐면 numPy에서 제공이 되는 놈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해요. 놈은 선형대수에서 벡터 간의 거리 혹은 벡터 하나의 길이를 의미해요. 벡터 하나의 길이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걔를 뭐라고 하냐면 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의 길이를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벡터 간의 거리를 계산을 할 때 어떠한 펑션을 사용을 하게 되냐면 놈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놈이라고 하는 펑션은 numPy에 직접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numPy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하위 모듈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하위 모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떠한 모듈이 있냐면 linalg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linalg. 선형대수를 의미하죠. 선형대수가 영어로 linear algebra잖아요. 그래서 리니어 알지브라를 줄여가지고 linalg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형대수 관련된 여러 개의 펑션들이 이 모듈 안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놈 펑션도 마찬가지예요. 놈 펑션이 linalg라고 하는 그 numpy가 갖고 있는 하위 모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의 벡터를 인자로 받아요. 놈 펑션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벡터를 인자로 받아서 걔의 길이를 계산을 하고 그 결과를 반환을 합니다. 자, 벡터의 길이가 어떻게 정의가 된다고요? 벡터 하나의 길이? 원점으로부터의 길이에요. 즉, 해당 벡터랑 원점도 하나의 벡터죠. 원소의 값이 얼마인? 다 0인 벡터가 원점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저희가 0벡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점이랑 우리가 그 길이를 계산하고자 하는 벡터 사이의 유클리디안 거리가 해당 벡터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라고 X라고 표현하죠. X라는 벡터가 X1, X2라고 있을 때 얘의 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만약에 원점을 명실해서 표현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얘는 5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둘 다 어떻게 되냐면 이게 되겠죠. 맞아요? 왜 그래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맞나요? 그래서 놈 펑션이 리턴하는 값이 뭐라고요? 얘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a가 지금 1,2잖아요. 그럼 놈 a 하면 얼마가 리턴이 돼요?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루트 5가 리턴이 되겠죠. 루트 5가 얼마예요? 2점 얼마 되겠죠? 맞나요?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직접 코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놈 펑션을 이용해서 또한 특정한 벡터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다른 두 벡터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놈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서로 다른 두 벡터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벡터의 차로 구성이 되는 새로운 벡터를 놈 펑션의 인자로 전달을 합니다. 벡터의 합이나 차는 같은 자리에 있는 원소끼리 더하거나 빼주면 돼요. 자, 그래서 x가 x1, x2고 y가 y1, y2라고 하는 경우에 y 빼기 x는 어떻게 되냐면 같은 자리에 있는 원소끼리 빼주면 된다고요. 이렇게 되죠?
자, 얘도 뭐예요? 하나의? y 빼기 x도 하나의 뭐예요? 새로운? 뭐가 되죠? 새로운 벡터가 되죠. 원소가 몇 개 있는? 원소가 하나, 두 개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얘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얘도 이제 하나의 벡터가 되니까 얘의 길이, 원점으로부터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원소의 제곱, 그리고 두 번째 원소의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우면 뭐가 돼요? 얘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응?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거죠. 이게 뭐기 때문에 이 y 빼기 x라고 하는 x랑 y의 차로 생성이 되는 새로운 벡터의 원점으로부터의 길이를 의미하지만 얘는 다시 보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x랑 y의 뭐예요? 유클리디안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놈 펑션을 가지고 x랑 y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놈 펑션의 인자로 무엇을 전달하면 된다고요? y 빼기 x로 생성이 되는 혹은 표현이 되는 새로운 벡터를 인자로 전달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놈 펑션에 이렇게 전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놈 펑션이 계산하는 게 이거라고 했어요. 인자로 들어간 벡터의 길이, 어디로부터의? 원점으로부터의 길이. 그런데 y 빼기 x를 인자로 넣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결국 x랑 y 사이에 존재하는 유클리디안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벡터랑 두 번째 벡터인 b벡터 사이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b 빼기 a를 놈 펑션의 인자로 전달하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A랑 C 사이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C 빼기 A를 놈 펑션의 인자로 전달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아까 계산해봤죠? A하고 B 사이의 유클리디안 거리는 루트 1이었고요. 루트 1이었고 그리고 A랑 C 사이의 유클리디안 거리는 루트 얼마였어요? 기억나요? 기억나나요? 루트 41이었죠. 그래서 6.4 정도가 나온다라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예제로 든 그 데이터가 있었죠. 맞나요? 관측치가 3개가 있는 데이터 셋이었어요. 그리고 독립변수가 2개가 있었죠. 하나가 age였고 다른 하나가 experience, 직장 경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의 독립변수의 정보를 이용해서 각각의 관측치를 벡터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array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파이썬 상의 벡터로 각각의 관측치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앞에서 사용했던 놈이라는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두 벡터 간의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고 각각의 벡터가 서로 다른 관측치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벡터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관측치 간의 유사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맞나요?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죠? 자, 우리가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 각각의 벡터가 갖는 원소의 값에 의해서 해당 벡터가 갖는 공간상에서의 위치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이 원소의 값이 해당 벡터의 고유한 특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치가 해당 벡터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원소가 갖는 구체적인 값이 결정하는 게 위치뿐만 아니라 해당 벡터의 위치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방향이 있어요. 방향. 그래서 벡터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추가적으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얘는 어디로부터의 방향이 되냐면 원점으로부터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가 1,2였고 B가 2,2였잖아요. 맞나요? 방향이 중요한 경우에는 여기에 위첨자로 화살표를 이렇게 붙입니다. 이거는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소의 값 혹은 위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소의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방향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엇을 붙이면? 위첨자로 화살표를 붙이면. 오케이? 그래서 각각의 벡터가 갖는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A는 A 원점이고 1,2이기 때문에 A가 이렇게 있어요. A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화살표가 이렇게 붙는 거고 B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죠. 2,2니까. 그럼 B의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각각의 벡터가 갖는 방향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방향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원소의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처럼. 자, 원소의 값이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벡터가 갖는 방향 또한 무엇을 나타내죠? 해당 벡터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벡터들 간에 무엇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위치 정보를 이용한 거랑 마찬가지로 벡터 간의 유사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 개의 벡터들이 있을 때 무엇이 비슷할수록 방향이 비슷할수록 뭐가 큰 거예요? 유사도가 큰 거라고요. 맞나요? 응? 자, 그래서 2차원 공간에 이건 축이에요.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C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A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반으로 했을 때 B랑 C 중에서 어떠한 벡터가 방향이 더 유사하죠? 지금 B가 더 방향이 유사하고 그리고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A랑 B의 유사도가 더 큰 거예요. 무엇에 비해서? A랑 C의 유사도에 비해서. 맞나요? 자, 그러면 방향의 유사한 정도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두 벡터의 방향이 얼마나 유사한지 혹은 얼마나 다른지를 무엇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냐면 각도. 그러한 각도를 뭐라고 불러요? 각도. 각도라고 하면 틀린 답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이각이에요. 사이각. 사이에 존재하는 각이라고요. 그래서 세타. 세타 프라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세타는 뭐예요? A랑 B 사이에 존재하는 사이각이에요. 세타 프라임은 뭐예요? A랑 C 사이에 존재하는 사이각이에요. 뭐가 더 커요? 혹은 뭐가 더 작아요? 세타가 더 작죠? 사이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뭐가 더 비슷한 거예요? 방향이 더 비슷한 거죠. 맞아요? 방향이 비슷하면 뭐가 더 큰 거예요? 유사도가 더 큰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세타의 값이 얼마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방향이 유사한 거예요? 세타의 값이 0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방향이 더 유사한 거죠. 0이면 방향이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두 벡터는 동일한 벡터가 되는 거예요.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맞나요? 자, 그럼 언제 방향이 제일 달라요? 사이각이 얼마일 때? 180도일 때예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얘를 우리가 파이라고 얘기를 하죠. 파이가 3.14예요. 180은 3.14보다 훨씬 크죠. 180이라고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180도인 경우에 방향이 제일 다른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유사도가 제일 작은 거죠. 사회각이 얼마인 경우에? 180도인 경우에. 자, 그러면 방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벡터들 간의 유사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타의 값을 알아야겠죠. 맞나요? 근데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에서는 우리가 각각의 벡터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만 가지고 있어요? 원소의 값만 가지고 있다고요. 다시 표현하면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에서는 각각의 관측치에 대한 독립변수 정보만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한 독립변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관측치를 벡터로 표현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에서는 벡터들에 대한 원소의 값만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세타를 계산을 해야 되죠. 무슨 정보를 이용해서? 원소의 값을 이용해서. 원소의 값을 이용해서 세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각도기를 가지고 재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세타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요. 무엇을 파악하기 위해서? 방향의 유사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신 어떠한 값을 사용을 할까요? 네, 코사인 세타를 이용합니다. 여러분들 삼각함수 배웠어요? 삼각함수를 배우지 않아도 크게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코사인 펑션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 구간만 보면 됩니다. 세타가 얼마인 구간? 0에서 180도인 구간. 이 구간에서 코사인 세타, 여기 지금 세로축이죠. 이 코사인 세타의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면 돼요. 최대가 얼마고 최소가 얼마예요? 이렇게 되죠. 자, 보면 이 세타가 얼마인 경우에 코사인 세타의 값이 최대가 돼요? 여기죠. 0인 경우에 최대가 되고 180도로 가까이 갈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까워져요. 맞아요? 자, 사회각을 생각하면 사회각을 세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0에 가까워지면 0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유사도가 큰 거라고 했죠. 그리고 세타가 180에 가까워지면 180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유사도가 작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방향을 기준으로 한 유사도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어떠한 값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각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회각을 이용한 무엇의 값? 코사인 세타의 값을 사용하면 된다고요. 응?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값이 이 세타가 얼마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커지는 거예요? 0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커지는 거죠.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코사인 세타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 벡터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각이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은 두 벡터의 방향이 그만큼 더 유사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은 방향을 기준으로 한 두 벡터 간의 고유한 특성이 더 유사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가지고 벡터 간의 유사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코사인 세타의 값이 크면 클수록 벡터 간의 유사도가 큰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한? 위치가 아니라 방향을 기준으로 한. 알겠어요? 그래서 벡터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뭐예요? 위치 정보. 다른 하나가 방향 정보예요. 알겠나요? 위치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유클리디안 거리가 되는 거고요. 얘는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사도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작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즉 위치가 그만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사도가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그 값이 세타의 값이, 즉 사회각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커지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유사도와
비례 관계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벡터 간의 유사도가 큰 거라고요. 무엇을 기준으로 한? 방향을 기준으로 한.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유사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벡터 간의 방향을 기준으로 한 유사도를 나타내는 값이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